전 세계가 미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러시아도 모두 미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나라 프로그램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1998년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절박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이 300억 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이 돈을 주겠다. 상식적으로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돈으로 우리 글을 사겠다고? 할머니는 쌈짓돈을, 학생은 용돈을, 아버지는 점심값을 모았습니다. 10,000원씩 말입니다. 한 달 만에 100억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300억을 거절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웃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10,000원이 어떻게 세계 1위 기업을 이겼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과 자존심, 당신이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1998년 한국은 정확히 이 잔인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미국 기업이 300억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글을 포기하시오. 저는 당연히 그들이 돈을 선택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헌터입니다. 영국에서 35년간 세계 문자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승인하면 세계 표준이 되고 거부하면 사라집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죠. 평생을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문자는 도구일 뿐, 감정은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죠. 그런 제 믿음이 1998년 한국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8년 그 차가웠던 겨울을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무너지던 그 해였습니다. 텔레비전마다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바닥났다. 아버지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30년 다닌 회사가 하루 만에 문을 닫았죠.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돌반지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딸 돌잔치 때 끼워준 반지까지 전부 내놨죠. 나라를 살려야 한다며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온 나라가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켜면 보이는 윈도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죠. 그들이 노린 건 한국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곳이었죠. 아래아 한글 만드는 회사 말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로 문서 만들 때 대부분 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많이 썼죠. 그 회사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찾아왔습니다. 2천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우리 돈 300억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엔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조건이었습니다. 아래아 한글 개발을 영원히 중단하십시오. 만드는 방법도 전부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문서 만들 때 이제 한국 프로그램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회사 프로그램만 쓰라는 거죠. 아래아 한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격을 미국 회사 마음대로 정합니다. 사용료 2배로 올립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둘째, 한국어 지원 줄이겠습니다 해도 항의조차 못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셋째, 한국의 모든 문서가 미국 회사 형식으로만 저장됩니다. 국가 기록까지 미국 회사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받으십시오.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어차피 전 세계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35년 경험으로 본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300억을 걷어찰 리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미국 회사,
한글 프로그램 없애면 300억 주겠다. 한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돈으로 우리 글을 사겠다는 거냐? 외환위기 틈타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거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3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리자. 1만 원씩 모으자. 1만 원 국민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코 묻은 용돈을 모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주부들은 생활비를 쪼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쌈짓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된 나라에서 푼돈 모아 뭘 하겠나. 300억이 필요한데 말이야. 며칠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 외환위기 시절에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서 100억을 만든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300억을 걷어찬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겐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어려운 한자 대신 백성도 쓸 수 있게 만든 그 정신을 돈 몇 푼에 팔 수 없었던 겁니다. 1998년 겨울, 한국인들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자존심은 팔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5천년을 버텨왔는지를 말입니다. 100억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회계팀이 계산했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최소 150억이 필요합니다. 직원 월급, 개발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합치면 100억으론 6개월도 못 버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천만 달러, 300억 원입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회의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100억으론 1년도 못 버팁니다. 국민들 성의는 고맙지만 회사는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준 돈 받아놓고 우리가 항복합니까? 개발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 앞에 여전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만 원 들고 온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돈 고맙다 그런데 우리 항복한다고 말합니까?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삼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투자하겠답니다. 뭐라고요? LG도 연락 왔습니다. 같이 돕겠답니다.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삼성 부사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글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LG 임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억이 더 모였습니다. 대기업들이 보탠 겁니다. 총 150억.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999년 1월 15일 한글과 컴퓨터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최종 거절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보내주신 150억으로 회사를 재건합니다. 아래아 한글은 계속됩니다. 뉴스가 나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지켜냈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악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박수가 터졌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웃었습니다. 감정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무너질 겁니다.
미국 본사 임원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50억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년, 2년,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게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관공서들이 아래아 한글을 계속 썼습니다. 학교들도 그랬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국민들이 지켜준 프로그램 아닙니까? 우리가 써줘야죠. 공무원들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무너지는 겁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일본에도 토종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이치타로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일본 시장 1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자본으로 밀어붙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치타로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거의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만 씁니다. 한국과 정반대였습니다. 왜 한국은 달랐을까요? 왜 한국만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만으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 체계에는 제가 35년간 몰랐던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왜 한국만 달랐을까요? 왜 일본은 무너지고 한국은 버텼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동만으로 30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청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래아 한글 쓰십니까? 네, 이게 제일 편해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왜 미국 프로그램 안 씁니까? 전 세계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써봤는데 불편해요. 특히 표 만들 때요. 우리는 하루에 보고서를 5개씩 쓰는데 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가 시연해줬습니다. 아래아 한글은 키보드 몇 번만 누르면 표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칸 나누기, 합치기까지 순식간이었죠. 미국 프로그램으로는요. 마우스로 일일이 끌어당겨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요. 이거 안 쓰면 야근 확정입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지 만들 때 아래아 한글이 훨씬 편해요. 미국 프로그램은 한글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글자가 깨지거나 줄이 엉망이 되거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어와 한글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던 겁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옆으로 쭉 늘어놓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로 쌓아서 글자를 만듭니다. 마치 집을 짓듯이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은 영어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반대로 아래아 한글은 처음부터 한글만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처럼요. 500년 전 세종대왕의 정신이 컴퓨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용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 씁니다. 아무리 국산이라도 품질이 나쁘면 가차없이 버리죠. 아래아 한글이 30년을 버틴 건 국민들이 봐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니까 한국에서도 잘 팔리겠지. 틀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에도 토종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이치타로라는 프로그램이었죠. 한때 일본 시장 1위였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즐겨 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으로 밀어붙이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쓰는 거 아냐? 그렇게 생각했죠. 기업도 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되면 팔지 뭐.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거의 전부 미국 프로그램만 씁니다.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1만 원씩 모았습니다. 기업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감정과 실력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만약 그때 한국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우리도 일본처럼 됐을 겁니다. 글자 깨지는 걸 참아가며 표 하나 만들 때마다 끙끙대면서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애국심이 아니라 실력으로,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세종대왕이 만든 위대한 문자와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 그것이 세계 1위 기업을 무릎 꿇게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짜로 주겠다. 컴퓨터를 사면 자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끼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짜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컴퓨터 사시면 우리 프로그램 공짜로 깔아드립니다. 삼성, LG 컴퓨터를 사면 워드가 이미 깔려서 나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쓸 수 있었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짜인데 뭐하러 돈 주고 아래아 한글 삽니까? 한글과 컴퓨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피같이 모아준 100억이 무색해질 판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이 또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장님,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저쪽은 공짜로 주는데요. 그럼 우리도 공짜로 뿌립니까? 그러면 회사 문 닫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잿빛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아래아 한글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한구청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공짜 프로그램 써봤는데 속 터져서 못 쓰겠어요. 하루에 보고서 몇십 장 만드는데 마우스로 깨작깨작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그가 보여줬습니다. 아래아 한글은 키보드 몇 번만 탁탁 치면 표가 뚝딱 나왔습니다. 미국 프로그램으로는요. 마우스로 일일이 끌어당겨야 해요. 1시간 걸릴 걸 10분에 끝내는데 뭐하러 불편한 거 씁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지 100장 만들어야 하는데 공짜 프로그램 쓰면 주말 날아갑니다. 아래아 한글 쓰면 금요일 저녁에 끝나고 집에 가죠. 군대는 더 했습니다. 중대장님, 공짜 프로그램으로 하면 새벽까지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한글 쓰면 10시에 잡니다. 그래. 그럼 계속 한글 써. 한국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불편하면 안 씁니다. 삼성 휴대폰 쓰는 이유가 애국심입니까?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아래아 한글도 똑같았습니다. 공짜보다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죠. 아래아 한글은 그 빨리빨리에 딱 맞췄습니다. 30년 동안 한국 사람 손에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일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쿄 관공서에서 만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토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치타로라고요. 그런데 공짜 프로그램 나오자 다 그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회사가 포기했어요.
어차피 못 이겨 하면서요. 국민들도 다들 쓰는 거 하며 따라갔고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미국 회사가 가격 올려도 그냥 내야 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공격을 받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버텼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국민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는 걸 못 참습니다. 특히 외국한테 지는 건 더 못 참죠. 우리가 왜 미국 거만 써야 하냐? 이 자존심이 기술을 살렸습니다. 기술자들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안 팔리면 접자 했습니다. 한국은 더 좋게 만들자 했습니다. 밤을 새워 단축키를 더 만들고 표 기능을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도 한국 관공서 상당수가 아래아 한글을 씁니다. 학교도 군대도 여전히 씁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자국 워드 프로세서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러시아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미국 프로그램만 씁니다. 오직 한국만 버텼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의 승리입니다. 남의 거 공짜라도 불편하면 안 쓴다. 우리 게 더 좋으면 우리 걸 쓴다.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이 시장을 지킨 겁니다. 1998년 1만 원씩 모았던 국민들이 지켜낸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그 선택권 덕분에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가격 너무 올리면 사람들이 한글로 갈아탄다. 경쟁자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만약 1998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우리도 일본처럼 됐을 겁니다. 가격 올려도 어쩔 수 없고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신세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저는 3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이기고 공짜 유혹도 이기고 실력으로도 이긴 나라. 문자 하나 지키겠다고 온 국민이 똘똘 뭉친 나라. 이런 나라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과연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기계가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처럼 글 쓰고 번역하고 질문에 답하는 똑똑한 컴퓨터 말입니다. 2023년부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챗GPT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제 보고서도 기계가 써주네. 번역도 순식간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계한테 시키면 뚝딱 나오니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람들이 직접 글을 안 씁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입니다. 직원들이 절규했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기계 앞에서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계가 글을 잘 쓰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공부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써온 문서들이었습니다. 미국 기계는 영어 자료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언제 사람이냐? 물으면 1900년대라고 우기기도 하죠. 독도가 누구 땅인지도 헷갈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한국어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국민들이 아래아 한글로 쓴 문서들 말입니다. 관공서 보고서, 학교 시험지, 회사 기획서, 법원 판결문, 대학 논문까지 수천만 개의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기계의 최고급 교과서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1998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한국 문서가 미국 회사 형식으로만 저장됐을 겁니다. 그 데이터의 주인은 미국 회사가 됐겠죠. 그럼 한국 기계는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 기계 빌려 써야 하는데 그 기계는 한국말도 서툴고 역사도 모릅니다. 사용료 내라 하면 내야 하고 틀린 정보를 가르쳐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30년간 차곡차곡 쌓인 한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관리하는 한국인의 생각이 담긴 진짜 자료였죠. 한국 기업들이 그걸로 한국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서는 우리가 관리한다. 우리 기계는 우리가 가르친다. 1998년의 정신이 2026년에도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달랐습니다. 관공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기계한테 공문서 써줘 했더니 번역기 돌린 말투더라고요. 한국 기계한테 시키니까 딱 공무원 말투로 써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한국 기계가 훨씬 정확합니다. 미국 거는 원고, 피고 이런 단어도 헷갈려 해요. 대학 교수도 놀랐습니다. 논문 쓸 때 한국 기계는 한국 논문을 정확히 찾아줍니다. 미국 거는 영어 자료만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국산이라도 멍청하면 안 씁니다. 그런데 한국 기계는 똑똑했습니다. 왜냐고요? 30년 동안 국민들이 쓴 진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쓴 보고서, 학생이 쓴 숙제, 주부가 쓴 가계부, 할아버지가 쓴 회고록까지. 그 모든 게 기계의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30년 전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문서가 미국 회사로 넘어갔죠. 지금 일본만의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거 빌렸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기술 종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1998년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 지킨 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지킨 겁니다. 30년 전 그 선택이 2026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 글은 우리가 지킨다. 그 단순한 생각이 30년 뒤 인공지능 시대의 주권까지 지켜낸 겁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이기고 공짜도 이기고 이제는 기계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나라. 1998년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그분들에게 저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회사만 살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쓸 기계의 주인 자리를 지켜내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35년간 틀렸다. 평생 믿어온 원칙들이 한국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자는 도구일 뿐이다. 틀렸습니다. 문자는 정신이었습니다. 효율이 전부다. 틀렸습니다. 자존심이 효율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30년 넘게 지켜낸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러시아, 포기했습니다. 독일,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사라졌습니다. 일본, 거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프로그램 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기밀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문서, 국방부 작전 계획, 법원 판결문이 모두 외국 회사 프로그램으로 작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청했다는 뉴스 나왔죠? 독일 총리 휴대폰도 도청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행정망이 아래아 한글 기반입니다. 서버도 한국에 있고 프로그램도 한국 회사가 만듭니다. 미국이 문서 좀 보자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독립입니다.
1998년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았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를 지키자 단순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단순한 마음이 30년 뒤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5천년 동안 수없이 침략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말과 글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목숨 걸고 우리말 사전을 지켰던 분들 있잖습니까? 그 정신이 1998년에도 이어진 겁니다. 총칼로 뺏으려 할 때도 지켰는데 돈으로 뺏으려 한다고 내주겠냐? 유럽 의원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 독점을 막았습니까? 검색은 네이버가 지켰습니다. 메신저는 카카오가 지켰습니다. 문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지켰습니다. 이 삼각편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외국 공룡들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모를 뿐입니다. 내 나라 말로 검색하고 대화하고 문서 쓰는 자유를 말입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가 낸 1만 원이 나라를 지켰어?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샀고 미래의 안전을 샀고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산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이 한글 신문을 몰래 찍고 외환위기 때 국민이 1만 원을 모아 아래아 한글을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 글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긴다. 이걸 몸으로 아는 민족입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나라. 가난해도 위기가 와도 자존심만은 절대 팔지 않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탕화면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파란색 아이콘. 아래아 한글. 그건 그냥 문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998년 겨울 당신이 내놓았던 1만 원의 흔적입니다. 그 돈을 지키려고 밤새 코드를 짜던 개발자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30년 뒤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표준은 효율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디지털 독립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8년 그때 주식을 받았던 사람들, 그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1998년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은 주식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식이었죠. 그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만큼 대박은 아닙니다. 에이, 뭐야. 그럼 손해본 거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때 1만 원, 돈 벌려고 내셨습니까? 아니었죠. 우리 글 지키자, 자존심 상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주가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1만 원이 3만 원, 5만 원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당금은 따로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배당금. 선택권입니다. 지금도 컴퓨터 켤 때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래아 한글 쓸지, 미국 프로그램 쓸지 말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 거 아니면 쓸 게 없어요. 가격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합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요. 일본 공무원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배당금. 안전입니다. 국가 기밀 문서를 외국 회사 프로그램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국방부, 법원 문서가 모두 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버도 한국에 있고요.
미국이 문서 좀 보자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금.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 한마디가 얼마짜리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30년 넘게 지킨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네 번째 배당금. 미래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컴퓨터 켜고 한글로 자유롭게 글 씁니다. 인공지능한테 한국어로 질문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들어요. 이게 다 1998년 여러분 1만 원 덕분입니다. 저는 한글과 컴퓨터 주주총회에 가봤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1주, 2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백 명 앉아 계셨거든요. 배당금 더 달라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힘내라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회사 직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주총회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분들은 주주가 아니라 후원자세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안 파셨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지킨 회사라는 애착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금 모으기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 빚 갚는다고 금반지 내놓으셨죠. 그때 금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습니다. 지금 팔면 몇 배 이익인데 그때 안 냈으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금을 안 냈으면 나라가 망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금값이 올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나라를 살린 덕분에 경제가 회복됐고 그래서 모든 게 좋아진 겁니다. 1만 원 국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가격도 못 정하고 불편해도 참고 국가 기밀도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겁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연금에서 1만 원을 떼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파 한 단 덜 샀습니다. 그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큰 기적이 됐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입니다. 한국어로 검색하고 한국어로 문서 쓰고 한국어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자유.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랍 속에 옛날 주식 증서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내가 지켰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게 진실입니다. 1만 원으로 나라를 산 사람들. 돈보다 자존심을 택한 사람들.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35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국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8년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1998년 겨울, 여러분은 선택했습니다. 돈이냐, 자존심이냐? 그리고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30년 넘게 지켜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러시아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한국만 버텼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1998년 1만 원 국민주,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위기가 오면 한국인은 돌변합니다. 평소엔 싸우고 다투지만 외부에서 건드리면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끼리는 싸워도 된다. 하지만 밖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5천년을 버틴 비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전쟁, 반도체 전쟁,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돈을 들고 올 겁니다.
이거 팔아라. 저거 포기해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또 해낼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1998년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서랍 속 주식 증서 한 장. 바탕화면 아이콘 하나.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켜낸다. 다음 세대가 물어볼 겁니다. 할아버지, 그때 진짜 1만 원 내셨어요?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가 냈다. 내가 지켰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브리엘 헌터입니다. 35년 동안 세계 문자 표준을 만들면서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틀렸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표준은 숫자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1998년 1만 원 국민주 운동. 그건 단순한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낸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바탕화면에 파란 아이콘 하나. 아래야 한글. 그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998년 여러분의 선택이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세종대왕이 580년 전에 심은 씨앗.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한글. 1998년 국민들이 1만 원으로 지켜낸 자존심. 그 정신이 2026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위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했지만 자존심 많은 부자인 나라. 위기 때마다 기적을 만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모든 분들. 여러분은 회사만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대 팔리지 않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문자는 도구가 아니다. 문자는 정신이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옳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의 이야기가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1998년 만원처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물 한 방울 안 갈고 14일 동안 태평양을 건넌다니 그건 수백억 원, 돈 날리는 짓이었으니까요. 양식 기술 세계 1등 일본조차 절대 불가능하다며 두 손 들고 도망친 분야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덤빈다며 조롱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대한민국이 숨겨둔 시간을 멈추는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뉴욕 항구에서 문이 열리던 그날, 미국 검역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해야 할 곳에서 한국산 관거가 펄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무릎 꿇고 수입해가는 바다의 반도체. 세계를 경악시킨 통쾌한 대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코는 실패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5년 전 남미산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터진 암모니아, 수천 마리 집단 폐사였죠. 항구가 마비됐고 청문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일 무한수 한국산 활어란이요. 물을 안 갈고 태평양을 건넜다는 겁니까? 제 경험상 이건 사고입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미 동부 항만활어 검역 총괄 책임자죠. 27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서명이라고 합니다. 제 펜 하나로 수백만 달러 물량이 통과되기도 하고 전량 폐기되기도 하거든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의심되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는 더욱 확실해졌죠. 남미산 활어 보고서도 완벽했습니다. 수질 검사 합격,
운송 조건 적합, 모든 서류가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도끼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한 냄새였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였죠. 물고기들이 좁은 수조에서 배설한 독극물이 물 전체를 썩게 만든 겁니다. 수천 마리가 하얗게 배를 뒤집고 떠 있었습니다. 물은 탁하고 끈적했죠. 항구 전체에 악취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3번 했는데도 냄새가 코에 남아 있었거든요. 옷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죠. 머릿속에 각인된 겁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을 해도 냄새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서류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수치와 냄새만 믿죠. 지금 제 책상 위에 한국산 광어 수입 승인서가 놓여 있습니다. 14일 동안 물을 단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활어는 사흘이 한계입니다. 72시간이죠. 밀폐된 공간에서 물고기가 배설하면 독소가 쌓입니다. 산소는 바닥나고 물은 독극물로 변하죠. 자신이 뱉어낸 독에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2주를 버텼다는 겁니까? 336시간입니다. 72시간 한계의 4배가 넘는 시간이죠. 일본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양식기술 종주국이 수십 년 연구하다 포기한 방식이라고 했죠. 한국이 해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열면 5년 전 그날처럼 독한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하얗게 배를 뒤집은 광어떼가 둥둥 떠 있겠죠. 썩은 물이 항구 바닥으로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즉시 폐기 명령서에 서명할 겁니다. 외교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수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금 뉴욕 항만 검역소입니다. 한국산 활어 컨테이너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키 2배 높이의 육중한 철제 상자죠. 바다에서 묻어난 소금기와 녹이 철판에 얼룩처럼 남아 있습니다. 인부들이 긴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갑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안에 든 게 전부 죽어 있다면 항구 전체가 비상사태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출발지 제주도. 운송기간 14일. 수온 10도 유지. 물 교체 횟수 0회.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짚어봅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27년 경력에 손이 떨린 적은 2번뿐입니다. 5년 전 남미 컨테이너 때가 첫 번째였죠. 지금이 2번째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정말로 살아있다면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개방 준비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집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인부들이 컨테이너 잠금 장치에 손을 댑니다. 굵은 금속 걸쇠가 하나씩 풀립니다. 끼익! 육중한 철제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옵니다. 저는 숨을 멈춥니다. 5년 전 그 냄새가 다시 코를 찌를 준비를 합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과연 지옥의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냄새가 없습니다. 5년 전 그날의 도끼, 코를 찌르던 암모니아, 그 어떤 악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운 하얀 김만 뿜어져 나오고 있죠. 이상합니다. 14일 동안 물을 갈지 않았습니다. 수천 마리 물고기가 좁은 수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설물 냄새가 진동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체의 이치니까요. 그런데 냄새가 없다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가지 경우뿐입니다. 하나, 물고기가 아예 없거나. 둘, 출발하기 전에 이미 냉동 상태로 얼려버렸거나. 일본이 먼저 답을 알려줬습니다. 양식기술 종주국 일본도 30년 전에 포기한 방식입니다.
수온을 낮춰보고 산소를 더 넣어보고 특수 약물까지 써봤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도착하면 절반은 죽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공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이제 막 양식업에 뛰어든 후발주자가 그 벽을 넘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죠. 하지만 그건 쇳덩어리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다릅니다. 물고기는 기계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먹고 배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쇼크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기극이다.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꽁꽁 얼려버렸기 때문이겠죠. 활어라고 속이고 냉동 광어를 보낸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로 발을 디뎠습니다. 냉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겨울 바닷바람보다 더 차갑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합니다. 양옆으로 특수 제작된 수조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수천 마리 물고기가 살아있다면 물 튀기는 소리라도 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발소리만 컨테이너 안에 울립니다. 인부 2명이 조심스럽게 제 뒤를 따라옵니다. 역시 죽었군요. 저는 수조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10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체감 온도는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거짓말이었군요. 온도를 바닥까지 내려서 부패를 막은 겁니다. 죽은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이려고 얼음물에 담가온 거겠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검역 시스템을 뭘로 보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까? 27년 경력의 검역관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개봉하겠습니다. 저는 인부에게 수조 뚜껑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을 시간입니다.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어있는 물고기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서에 첨부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인부가 수조의 잠금 장치를 풉니다. 달칵. 뚜껑이 천천히 열립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물속에 희미한 형체들이 보입니다. 바닥에 겹겹이 쌓여있는 납작한 것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가미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지 상태. 죽었군요. 제 짐작대로입니다. 수천 마리가 바닥에 깔려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데이터가 옳았고 제 경험이 맞았습니다. 14일 무한수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폐기 처분 준비해. 저는 뒤에 선 인부에게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역관님.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등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 저기. 눈. 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수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물속 바닥에 깔려있던 녀석. 가장 위에 있던 놈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수조들을 열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뚜껑이 차례로 열립니다. 모두 살아있습니다. 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던 광어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가미가 천천히 열리고 닫힙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14일입니다. 336시간 동안 물을 갈지 않았습니다. 제 27년 경력으로 단언하건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처음 한국 이름을 들은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일본 학회에서였죠. 일본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완전한 초보였습니다. 종자도 일본에서 사갔고 기술자도 일본에서 초청했죠. 일본 서적을 번역해서 따라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받은 보고서들을 보면 참혹했습니다. 첫 해부터 집단 폐사가 터졌습니다. 여름 수온이 올라가면 때로 죽어나갔고 적조가 오면 양식장 전체가 몰살당했죠. 태풍 한 번이면 그물째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어민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양식장 하나에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망하면 집까지 날아갔죠. 일본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한국 바다는 광어 양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인상 깊게 본 보고서 한 줄이 있습니다. 감으로 하던 양식을 과학으로 바꾼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수온을 매일 기록하고 폐사율을 분석하고 사료를 연구했습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렸습니다. 일본산은 12개월이면 출하됐는데 한국산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렸죠. 경쟁이 안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크는 광어를 만들어라. 과학자들이 전국을 돌며 수만 마리 중 가장 빨리 자란 놈들만 골라냈습니다. 상위 1%만 살렸죠. 그놈들끼리 교배시켰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 얻는데 2년씩 걸렸거든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세대를 거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장 속도 30% 향상, 폐사율 절반 감소. 드디어 일본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양식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됐고 가격이 폭락했죠. 수출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고 배로 보내면 2주가 걸렸습니다. 활어는 사흘이 한계였습니다. 일본도 포기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은 20년 전에 무한수 운송 연구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너무 들고 절반은 죽어서 도착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또 도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물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저는 다시 수조를 들여다봅니다. 광어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지느러미를 펼치고 물속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첨벙. 다른 수조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수천 마리가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잠들어 있던 녀석들이 생명을 증명하고 있죠. 제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일본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생물학 교과서가 전부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손을 떨며 수조 안에 손가락을 담급니다. 차가운 물입니다. 10도.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이 온도에서 2주를 버텼다는 겁니까? 광어 한 마리가 제 손가락 옆을 지나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30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어민들의 결과입니다. 감으로 하던 양식을 과학으로 바꾸고 불가능하다던 벽을 넘어선 집념의 결과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이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인부에게 말합니다. 전량 통과시키십시오. 전량 통과시키십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27년 경력에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막았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제 앞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14일 무한수. 불가능하다던 그 기술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 함께 들어온 한국 측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작업복을 입은 바다 냄새가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는 수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7년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1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프로젝트를 접습니다. 그런데 7년을 버텼다는 겁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선발한 종자들이 계속 죽었거든요. 수온이 조금만 변해도 쇼크사했고 병이 돌면 하루 만에 전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양식장 옆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손전등 들고 수온을 재고 죽은 놈들 건져내고 기록했죠. 태풍이 오면 그물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예산이 끊길 뻔했습니다. 정부에서 실적을 요구했거든요. 3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으니까요. 연구 책임자가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차에 돌파구가 왔습니다. 2세대 중에서 유독 강한 놈이 나타났거든요. 병에도 안 걸리고 빨리 자라고 스트레스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놈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3세대를 만들었죠. 2011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조 속 광어를 다시 봅니다. 손을 넣어서 한 마리를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비늘도 윤기가 흐르고 눈도 또렷하죠. 제가 27년 동안 본 어떤 광어보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녀석들이 7년의 결과물입니까? 네. 보통 광어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기존 광어로 무한수 운송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보통 광어는 스트레스에 약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아예 종자부터 바꿔버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청춘을 바친 한국 과학자들의 집념이 이 작은 생명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튼튼한 물고기를 만든 건 인정합니다. 빨리 크고 병에 강한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물고기라도 생명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아가미가 움직이고 세포가 활동하면 반드시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탁하지도 않습니다. 14일 동안 대사작용이 멈췄다는 뜻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생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생물학의 기본 원리죠.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자 대리인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재웠습니다. 재웠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장난하자는 겁니까? 물고기를 재웠다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게 하는 잠이 아니라 살리는 잠입니다. 몸을 아주 천천히 쓰게 만드는 거죠. 살리는 잠.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수조 안을 봤습니다. 광어들이 아직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반쯤 깬 사람처럼요. 완전히 깨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몸을 아주 천천히 쓰게 만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온도. 저는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수온 10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죠. 온도로 시간을 멈춘다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14일을 버틴 광어들이 살아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가
이 컨테이너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태평양. 이 거대한 바다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배로 2주가 걸리죠. 뉴욕까지는 더 걸립니다. 활어 운송의 한계는 72시간입니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고 생물학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늘 꿈의 시장이었죠.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이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특수 컨테이너, 산소 공급 장치, 수질 정화 시스템까지 동원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고 생존율 60%. 경제성 제로였습니다. 비행기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거든요.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깨끗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공식 결론이 나왔습니다. 활어 태평양 횡단은 불가능하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상식이 됐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접근한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본은 물고기와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깨워서 보내려 했죠. 산소를 더 넣고 공간을 넓히고 물을 갈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편하게 해주려는 발상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라니요? 물고기의 본능을 따라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물고기는 스스로 잠듭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봄을 기다리죠. 저희는 그 본능을 이용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겨울을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봄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2주 후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천천히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발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로 자연을 이기려 한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했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온도 제어가 안 됐거든요. 조금만 틀어져도 광어들이 깨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했죠. 반대로 너무 낮추면 얼어 죽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열 때마다 죽은 물고기 떼를 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99%입니다. 99%라고요? 저는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최고 60%였는데 한국은 99%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겁니까? 그가 수조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조마다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0.1도 단위로 실시간 체크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하면 즉시 냉각기가 돌아가거나 히터가 켜집니다. 0.1도라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태평양을 건너면서 파도가 치고 기온이 변하고 엔진열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0.1도를 유지합니까? 컴퓨터가 24시간 감시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양식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밀공학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킨 겁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데 최첨단 기술을 쓴 겁니까?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잘 키운 게 아닙니다. 운송 시스템 자체를 혁신한 겁니다. 저는 컨테이너 벽면을 만져봅니다. 차가운 냉기가 느껴집니다. 특수 단열재 사이로 정밀한 배관들이 숨어 있겠죠. 바다와 공장이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일본은 물고기와 싸웠지만 한국은 물고기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수조 안의 광어들을 다시 봅니다.
천천히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깨어나고 있는 녀석들. 2주간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활어는 3일이 한계다. 틀렸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활어는 없다. 틀렸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길은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99%.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최고 60%에서 손을 들었는데 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는 한국 대리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99%가 가능한 겁니까? 그가 수조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광어는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이라니요? 사람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만 광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변 물의 온도가 곧 몸의 온도가 되죠. 물이 차가워지면 몸도 차가워집니다. 그래서요. 몸이 차가워지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 호흡, 세포 활동까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말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도까지 내리면 광어가 잠든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대사율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산소도 거의 안 쓰고 배설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라니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명 활동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인다고요? 출하 일주일 전부터 수온을 아주 조금씩 낮춥니다. 하루에 1도씩 천천히. 광어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마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광어는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쇼크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즉시 죽어버리죠.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생체 리듬까지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컨테이너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흔들림입니다. 배는 파도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물고기에게는 지진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특수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조 안에 격벽을 설치해서 물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바닥에는 충격 흡수 장치도 달았고요. 광어는 흔들림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도, 적응, 진동 제어. 이 모든 게 완벽해야 9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온도 유지입니다. 그가 수조 측면을 두드렸습니다. 0.1도라도 높아지면 광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얼어 죽습니다. 정확히 10도여야 합니다. 2주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습니다. 특수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외부 온도 변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소재죠. 그리고 수조마다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수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있어서 전원이 끊겨도 48시간은 버팁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물고기 운송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킹업치라고 부릅니다. 왕의 광어죠. 최고 기술로 보호받는 광어라는 뜻입니다. 킹업치.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렸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어민들의 꿈이었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어민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수조 안의 광어를 다시 봅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난 녀석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지느러미에 힘이 넘칩니다. 제가 27년 동안 본 어떤 활어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활어, 운송의 모든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일본은 기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산소를 넣고 물을 갈아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물고기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철학이 다른 겁니다. 저는 대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낼 겁니다. 유럽, 중동,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문을 여는 순간 세계 수산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에단 콜드웰. 제 이름 옆에 승인 도장을 찍습니다. 이 소리가 신호탄이 될 겁니다. 한국 킹업치의 세계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 말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한식당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일본 최대 수산 기업 사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일본 양식업계에서 40년을 일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가 한국산 킹업치를 직접 시식하러 온 겁니다. 저는 미국 검역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킹업치 회가 올라왔습니다. 14일 전 제가 승인했던 그 광어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한 뒤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으로 들어간 녀석들이죠. 다나카 사장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회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서 살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탄력이 넘쳤습니다. 14일을 버텼는데도 신선도가 완벽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0초, 15초.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다나카 사장이 눈을 떴습니다. 이건 우리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테이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측 대리인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죠.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14일을 버텼는데도 이 신선도라니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다나카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포기한 길입니다. 생존율 60%에서 손을 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99%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한국 대리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낸 겁니까? 한국 대리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이미 성공한 나라였으니까요. 굳이 위험한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군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만 갔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시의 본고장, 양식기술종주국의 사장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완전한 제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나카 사장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국산 킹업치를 수입하겠습니다. 한국 대리인이 계약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종주국이 기술 수입국이 된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건을 사러 온 겁니다. 역사가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나카 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단 씨, 당신이 이 광어를 승인한 검역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5년 전 남미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14일 무한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40년 경력이 한순간에 낡은 지식이 됐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싸웠지만 한국은 물고기를 이해했습니다.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먼저 시작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나카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월이 아닙니다. 한국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한국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들이 주문하고 유럽 바이어들이 연락하고 중동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킹업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넘고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까지 갈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그날의 컨테이너를 떠올립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깨어나던 광어들. 14일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던 그 순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넘어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양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양식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테이블에서 증명됐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한국산 킹업치 관련 서류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수입 신청서들이죠. 폐사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14일 무한수 운송에서 죽는 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 27년 경력에 이런 완벽한 수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제주도. 도대체 어떤 곳에서 이런 기적이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양식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수조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펌프들,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곳이 세계 광어 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양식장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죠. 바다와 함께 평생을 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이 생각납니다.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 기술 배우러 갔을 때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종자도 일본 거, 사료도 일본 거, 방법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때로 죽어나갔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바다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공부했고 기록했고 바꿨습니다. 그가 양식장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수조 안에 있는 광어들 전부 우리가 만든 종자입니다. 7년 걸려서 개량한 놈들이죠. 이제는 일본이 우리 종자를 사갑니다. 저는 수조를 들여다봤습니다.
광어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크고 건강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봤던 그 생명력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그가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지하 100m에서 끌어올리는 청정 해수입니다. 연중 17도를 유지하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광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업이 아닙니다. 이건 첨단 산업입니다. 유전자 선별, 사료공학, 수질 관리, 온도 제어, 물류 시스템이 모두 집약돼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심장이라면 한국산 킹업치는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안에 최첨단 기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7년간의 실패와 성공, 데이터와 집념이 함께 녹아있죠. 저는 양식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곳 사람들은 일본을 우러러봤습니다. 배우고 따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추월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길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산 킹업치를 찾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두바이. 셰프들이 한국 광어의 품질에 감탄합니다. 14일을 버티고도 살아있는 생명력.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완성도입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합니다. 5년 전 남미 컨테이너 사고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활어 운송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썩은 바다의 냄새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컨테이너를 열 때마다 기대합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깨어나는 생명들을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끝까지 가면 이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5년 전 남미 사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은 한국 킹업치 승인서가 놓여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 절망과 희망이 나란히 누워있죠. 그날 컨테이너 앞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라고.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막는다. 그게 제 철칙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상식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미 동부 항만화로 검역 총괄 책임자입니다. 제 27년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한국산 킹업치 승인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어민들의 30년 땀과 눈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그리고 이제는 킹업치까지.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저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바다의 반도체, 킹업치가 그 시작일 뿐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적을 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